황혼 동창회 이후 달라진 남편. 챕터 1. 낯선 설렘. 박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멈춰섰다.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고 소파에 눌러앉았을 남편. 김영수가 오늘은 거울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사람이 맞나? 결혼한 지 45년이 넘도록 머리 손질이라고 아침에 빛 한 번 긁는 게 전부였던 남편이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뭐해요? 정희가 행주를 손에 든 채 거실로 나왔다. 영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가 좀 헝클어진 것 같아서. 헝클어지긴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 짧은 순간 남편의 볼이 살짝 붉어진 것을 보았다. 70을 바라보는 남자의 뺨이 그렇게 붉어지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정희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이상한 기운이 시작된 건 사흘 전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날부터였다. 50년 만에 동창회라고 했다. 같은 동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이 닿아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그 나이 먹고 무슨 동창회야, 얼굴도 기억 못할 텐데. 그러더니 날짜가 다가오자 슬그머니 새 남방을 한 장 사왔다. 이게 뭐예요? 옷이지 뭐야. 낡은 거 입고 가기 좀 뭐하잖아. 낡긴요, 작년에 산 거잖아요. 1년이면 낡은 거야. 정희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설레는 게 당연하지. 5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면 누구든 설레지 않겠나. 동창회 당일 영수는 오후 2시에 나갔다가 밤 10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술 냄새가 조금 났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재미있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뭐하고 짧게 대답했다. 늘 그런 식이었다.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가 이상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밥 먹을 때도 저녁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평소엔 문자 하나 오면 안경을 찾느라 한참을 헤매던 사람이 이제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혼자 빙긋빙긋 웃기까지 했다. 그리고 오늘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정희는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겠지 뭐.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니 할 얘기가 많겠지. 자신도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으니까. 그러나 그 설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뺨이 붉어지는 것, 혼자 웃는 것, 거울 앞에 서는 것. 단체 카톡방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정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10월의 하늘은 맑고 높았다. 오래된 부부는 서로의 리듬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어긋남도 금방 눈에 띈다. 무언가 달라졌다. 분명히. 챕터 2. 숨기기 시작한 것들. 의심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온다. 정희는 그것을 처음에 무시했다. 설마 70줄의 늙은 영감이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간질거렸다. 변화는 작은 것들로 시작됐다. 남편은 핸드폰을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다. 화장실에도 가지고 들어갔고 잠잘 때도 베개 옆에 뒤집어 놓았다. 예전엔 거실 탁자에 던져두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 정희가 찾아줘야 했던 사람이 충전기도 안방 콘센트에서 거실 쪽으로 옮겨 놓았다. 자기 손이 닿는 곳에 두려고. 그리고 통화를 몰래 했다.
정희가 부엌에 있으면 베란다로 나가 조용히 말했다. 방에서 쉬고 있으면 현관 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다가오면 전화를 끊거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서둘러 마무리했다. 메시지는 읽는 즉시 지웠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뒤에서 말을 걸었을 때 영수는 화면을 재빨리 끄고 핸드폰을 뒤집었다. 너무 빠른 동작이었다. 고개를 돌린 그의 얼굴에는 뭔가 들킨 사람 특유의 표정이 있었다. 잠깐이었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외출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어느새 2, 3일에 한 번이 되었다. 어디 가요? 하고 물으면 친구들 좀 만나는 거야 라고 했다. 어느 친구? 하면 동창의 친구들이라고 했다. 더 이상 묻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렸다. 그리고 생활비가 줄었다. 정희가 처음 그것을 알아챈 것은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카드가 한번 긁혔다 거절당하면서였다. 잔액 부족. 매달 남편이 일정하게 넣어두던 생활비 통장이었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생활비가 왜 이래요? 저녁 밥상 앞에서 정희가 물었다. 영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대답했다. 요즘 좀 여유가 없어. 다음 달에 더 넣어줄게. 무슨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쓸 때가 생겼어. 왜 자꾸 캐물어? 그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45년 같이 살면서 돈 문제로 싸운 기억이 거의 없었다. 영수는 그런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다. 급여가 들어오면 생활비부터 챙겼고 씀씀이도 검소했다. 그 사람이 돈 얘기에 저렇게 방어적으로 굴다니. 밤이 깊어 영수가 잠든 후 정희는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이 이어졌다. 혹시 여자? 그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순간 뭔가 쑤시는 것 같았다. 아프다기보다는 창피했다. 이 나이에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을 감추는 것, 몰래 통화하는 것, 줄어든 생활비, 잦아진 외출. 하나하나는 설명이 되는 것들이지만 전부를 묶어놓으면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챕터 3. 동창의 이름. 이름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세탁기에 남편 옷을 넣다가 재킷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은 오랜 습관이었다. 결혼 초부터 그렇게 해왔다. 영수는 주머니에 영수증이나 사탕 봉지 같은 것들을 그냥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고 그것들이 세탁기 안에서 망가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작은 종이 한 장이 잡혔다. 메모지였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필체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오피스텔 1203호- 미숙. 정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세탁기 뚜껑을 열담한 채로. 종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숙. 박미숙. 정희가 초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양갈래 머리를 하고 달리기를 잘했던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가 유난히 맑았던 아이. 졸업 후 뿔뿔이 흩어지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이번 동창회에서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바로 그 이름. 정희는 동창회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거의 듣지 못했지만 그날 밤 영수가 들어오면서 딱 한 번 언급했었다. 거기 박미숙도 왔더라. 기억해? 네 친구. 정희는 아 그래요? 잘 지내고 있대요? 하고 물었고 영수는 뭐 그런 것 같던데 하고 말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남편의 주머니에 미숙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오피스텔 호수와 함께. 정희는 천천히 세탁기 뚜껑을 닫고 그 자리에 앉았다.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글씨는 남편의 것이 맞았다. 1203호. 방 번호가 있다는 것은 직접 간 적이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갈 예정이라는 뜻이거나
정희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숨기는 것, 외출, 줄어든 생활비,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이 메모. 미숙은 이번 동창회에서 처음 다시 만난 것이라고 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 짧은 시간에 오피스텔 호수를 메모해둘 만큼의 관계가 된 것이다. 정희는 입술을 꽉 물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이상하게도 남편보다 미숙을 향해 먼저 솟아올랐다. 이 나이에, 그것도 내 친구가. 정희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고도 알았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영수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모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밥을 차리고 먹고 설거지를 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챕터 4. 따라간 그날. 사흘 뒤 영수가 또 외출 채비를 했다. 어디 가요? 친구들 만나러. 몇 시에 와요? 저녁 전에는 오겠지. 정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가 나간 후 5분을 기다렸다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잡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영수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은 다행이었다. 정희는 거리를 두고 천천히 따라갔다. 70줄의 노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므로 설령 영수가 뒤를 돌아보더라도 그냥 시장 가는 길이려니 할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영수는 버스를 탔다. 정희도 뒤따라 탔다. 영수는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정희는 두 칸 뒤에 앉아 유리창 밖을 바라봤다. 20분쯤 달렸을까? 영수가 일어섰다. 정희도 따라 내렸다. 낯선 동네였다. 오래된 주거지역과 새로 들어선 상가가 뒤섞인 곳이었다. 영수는 골목을 빠져나가 작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멈췄다. 유리문에 적힌 건물 이름을 정희는 눈에 담았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는가 싶더니 잠시 후 유리문이 열렸다. 안에서 누가 열어준 것이었다. 정희는 길 건너 편의점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영수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발이 시렸고 등이 결렸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커피 한 캔을 사서 손을 녹이며 유리창 너머로 건물 입구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영수였다. 그리고 그 뒤에 영수를 배웅하듯 문가에 서 있는 여자. 정희는 그 얼굴을 보았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몸도 달라졌다. 그러나 그 사람 특유의 서 있는 방식,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버릇,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박미숙이었다. 두 사람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도 있었다. 영수가 돌아서서 걸어가고 미숙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이 닫혔다. 정희는 커피캔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손 사이에 있는 캔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서울 외곽의 10월 오후가 이렇게 춥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멍한 기분이었다. 무너진다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다. 소리도 없고 요란함도 없이 그냥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 챕터 5. 뜻밖의 대화. 정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영수는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졌다. 미숙은 건물 안에 있었다. 이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집에 가서 밥을 짓고 영수가 오면 밥상을 차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숙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다. 외출채비였다.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나왔다.
정희가 모르는 얼굴이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건물 입구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목소리가 흘러왔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미숙의 목소리였다. 이번에 투자금 더 모아야 해. 다른 동창들도 설득했고 노후 자금이라 다들 쉽게 내더라고. 남자의 목소리였다. 영수 씨도 이번에 추가로 더 넣는데? 응. 얘기가 됐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해달라고 했고. 다른 동창들한테도 연락했어. 몇 명 더 됐어. 박 씨 아저씨는 5천 넣겠다고 했고 최 씨 아주머니도 관심 있어 해.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정희는 편의점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투자, 투자금, 노후자금, 동창들을 설득했고 불륜이 아니었다. 정희는 자신이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었다. 70줄의 남편이 철없이 설레어한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들은 말들을 엮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다. 미숙은 처음부터 영수에게 접근한 것이다. 동창회를 매개로. 그리고 영수를 통해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영수는 아마 자신이 하는 일의 실체를 모를 것이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믿을 만한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있을 것이다. 생활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었다. 정희는 주머니 속에 두 손을 넣고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다. 맑은 10월의 하늘이었다. 목이 메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가야 했다. 통장을 확인해야 했다. 챕터 6. 이미 넘어간 돈. 집에 돌아와 영수보다 먼저 들어온 정희는 곧장 안방으로 갔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들을 꺼냈다. 영수의 퇴직금 통장, 두 사람의 공동 적금 통장. 영수가 혼자 쓰는 것이라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잔액 조회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퇴직금 통장 잔액 230만 원. 정희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달라지지 않았다. 그 통장에는 불과 6달 전만 해도 7천만 원이 있었다. 영수가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었다. 노후를 위해 절대 손대지 말자고 둘이 앉아서 약속했던 돈이었다. 적금 통장을 확인했다. 25년 동안 매달 조금씩 부어온 통장. 원금만 4천만 원이 넘어야 했다. 잔액 400만 원. 도합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져 있었다. 정희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침대 끝에 앉았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아니, 바닥 같은 것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았다. 현관문 소리가 났다. 영수가 돌아왔다. 정희는 일어나지 않았다. 영수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정희는 통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통장이잖아. 이 돈 다 어디 갔어요?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투자했어. 얼마를요? 1억.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숙이가 소개해준 데야. 확실한 곳이라고 했어. 연 수익률이 20%라고. 연 20%요. 그래.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노후 생각하면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확신이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 돈 어디로 입금했어요? 미숙이가 알려준 계좌로. 미숙 씨 개인 계좌요? 아니, 회사 계좌라고 했어. 정식 투자 회사래.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수 씨, 이거 사기야. 영수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눈에 분노가 찼다. 무슨 소리야? 미숙이는 믿을 사람이야. 우리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야.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알아요? 당신이 알지. 당신 친구잖아.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안 될 것 같았다. 영수는 믿고 싶어 했다. 배신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단단히 믿으려 하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다. 정희는 방에서 나와 부엌에 섰다. 저녁 준비를 하는 척하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연 20%. 그런 수익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투자 권유, 동창이라는 인정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는 돈, 노후 자금을 노리는 타이밍. 이것은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의 패턴이었다. 정희는 주걱을 들고 가스불 앞에 섰다.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챕터 7. 무너지는 약속.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정희는 조용히 움직였다. 영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미숙을 믿었고 정희의 걱정을 기우로 여겼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날 밤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영수의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한 통, 그 다음에는 두 통, 세 통. 잠시 후에는 연속으로 알람이 울렸다. 영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다. 정희는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미리 보기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피스텔로 찾아갔더니 비어 있어요. 미숙 씨 전화기 꺼졌어요.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영수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일이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혼잣말이었다.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밤새 영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또 걸고. 그러나 미숙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답장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동창 단체방은 난리가 나 있었다. 피해자가 여럿이었다. 이름도 있고 연락처도 있는 사람들이 각자 수천만 원씩 잃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3천, 누군가는 5천, 전 재산을 넣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점심 무렵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김영수 씨 댁이죠? 유사수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남편분 명의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셨다는 진술이 있어서요. 정희가 전화를 받았다. 영수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권유를요? 남편이 그걸 한 거예요? 네, 피해자 중 두 분이 김영수 씨의 소개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십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방문을 열었다. 영수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구겨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올려다볼 기력도 없어 보였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유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 씨, 몇 명한테 얘기했어. 좋은 거라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냥 텅 빈 목소리였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사기의 공범이 되어 있었다. 정희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았다.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희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것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 챕터 8. 황혼의 선택.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미숙은 처음부터 정희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용해 영수에게 접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합류했고 정희의 남편이라는 신뢰를 발판 삼아 관계를 쌓았다. 영수는 미숙이 정희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더 쉽게 믿었다. 내 아내의 친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미숙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이용했다. 피해자는 모두 11명이었다. 총 피해액은 6억 원이 넘었다. 그중 영수가 직접 권유한 사람은 2명, 피해액은 8천만 원이었다. 그 8천만 원에 대해 영수는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권유는 사실이었으므로. 정희는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숙은 이미 잠적했다. 출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수는 함께 조사를 받았고 법적 처리를 돕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몰랐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얼마가 될지도 몰랐다. 미숙이 잡힌다 해도 이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이런 사기의 속성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들던 어느 저녁이었다. 영수와 정희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있었다. 영수가 먼저 말했다. 외로워서. 누가 내 얘길 들어주는 게 좋았어. 목소리가 낮았다. 늙은 남자의 고백이 이렇게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정희는 그때 알았다. 미숙이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 요즘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어떠냐, 젊었을 때 꿈은 뭐였냐. 그런 거. 오랫동안 아무도 안 물어본 것들이었어. 정희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다. 들었다. 당신도 바쁘고 애들도 다 커서 자기 살기 바쁘고. 나는 그냥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러다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게 그냥 좋았어. 바보같이. 바보같이. 그 말이 정희의 가슴속 어딘가에 걸렸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70줄의 남자가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알아낸 그것이.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설렘이 아니라 믿음이야.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설레는 감정은 알아. 나도 알아. 50년 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는 것, 누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근데 영수 씨, 그 사람이 왜 당신 얘기를 들어줬는지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잖아. 당신 뒤에 있는 게 뭔지 계산했기 때문이잖아.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오래 옆에 있어서 생기는 거야. 재미없어도 설레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야. 말하고 나서 정혜 자신도 조금 울컥했다. 자기가 하는 말이면서 그 말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아서. 나는 옆에 있었나? 제대로 옆에 있어줬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을 하고 남은 돈으로 전세를 줄였다. 집은 작아졌다. 거실과 방 하나 부엌이 붙어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이삿짐을 옮기는 날,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무거운 짐들을 날랐다. 정희는 부엌 살림을 정리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영수가 말했다. 통장 같이 관리하자. 정희가 쳐다봤다. 내가 혼자 하다가 이 꼴이 났으니까. 앞으로는 같이 보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전부. 정희는 잠시 영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늙었다. 이 몇 달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그러나 그 눈 속에 예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있었다.
고집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닌 것. 굳이 말하자면 솔직함이었다. 그래요. 정희가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넉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숫자는 숨기지 않았고 옆자리도 비어있지 않았다. 창밖에는 새 동네의 불빛들이 있었다. 조용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정희는 이 낯설미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황혼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은 설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짜인 일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